서울 장마철.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서 들이붓는 듯했고 좁은 골목길들은 금세 물바다가 되었다. 낡은 한옥저택은 번화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조용히 잠겨 있었다. 34살의 육군대위 박준혁은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은은한 노란색 거실 조명은 벽에 걸린 가족사진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김민정 여사의 얼굴은 엄숙함과 은근한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혁아, 너도 이제 34이잖아. 김 여사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언제까지 일만 파고들고 개인적인 삶은 잊을 거니? 남자로서 성공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가정이 가장 기본 아니겠니? 준혁은 테이블에 놓인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국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이후로 이 말을 수십 번이나 들었다. 군인으로서 그는 압박에 익숙했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그를 숨 막히게 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건 알지만 가정사는 서두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너 벌써 34이야. 김 여사는 말을 끊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미 다 준비해놨어. 내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돼. 준혁은 반박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일으킨 어머니를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남자는 배우자가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 한적한 교회의 작은 집에서는 강혜린이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야금이 들려 있었다. 한때 큰 무대에 섰던 그녀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이제 작은 집과 가야금 선율이 그녀의 유일한 세계였다. 3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혜리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그녀는 빗길에 미끄러지는 타이어 소리, 눈을 부시게 하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차가운 인도에 쓰러졌을 때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했다. 사고 이후, 그녀는 시력뿐만 아니라 직업, 꿈,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까지 잃었다. 사고를 낸 사람은 유명 부동산 재벌 이광진의 외아들 이승현이었다. 승현은 가족의 권력과 돈 덕분에 죄를 쉽게 벗어났다. 사과 한마디, 배상 한마디 없이 혜린과 그녀의 가족의 무력함 속에서 모든 증거는 깨끗하게 사라졌다. 혜린아, 언제까지 이렇게 삶을 흘려보낼 수만은 없어. 혜린의 절친한 친구, 박서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뭘 할 수 있겠어. 서연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누가 날 믿겠어. 혜린은 한숨을 쉬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의 강인한 외면, 뒤에 깊은 고통과 불공정을 견디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린이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주 작은 빚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일주일 후, 준혁은 어머니의 제안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만남에 나섰다. 만남은 서울 중심부,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진행되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쌀쌀한 날씨는 분위기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안내를 받아 카페에 들어온 혜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감지했다. 키가 크고 듬직하며 분명한 발걸음이었다. 안녕하세요. 강혜린 씨,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준혁은 다소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제 추측으로는 이 만남이 대위님에게는 가족 행사의 의무 중 하나이겠네요. 그렇죠. 혜린의 솔직한 말에 준혁은 당황했다. 그는 온순한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앞에 있는 사람은 날카롭고 도전적인 사람이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서연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분명했다. 하지만 짧은 순간 동안 준혁은 혜린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았다. 삶이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음에도 카페를 떠나기 전 혜린은 준혁이 잊을 수 없는 말을 남겼다. 정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언젠가 진실을 지킬 기회가 온다면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준혁은 계속해서 혜린을 생각했다. 그는 단순한 연민이 아닌 많은 불의를 견뎌온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군대 동기인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3년 전에 있었던 사고 하나 조사해 줄 수 있나? 강혜린과 이승연에 관련된 거야. 법적 기록부터 자세한 내용까지 전부. 확실해. 이광진 회장 가족은 상대하기 쉽지 않아. 민우는 답했다. 확실해.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준혁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개인적인 책임감 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옳다고 믿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여전히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준혁아, 강혜린 씨 사고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았어. 계속할 생각이야. 이광진 회장 일가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번 일은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야. 알아. 준혁은 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찾은 내용 전부 말해줘. 민우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혜린의 사고 기록이 매우 교묘하게 조작되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단순 교통사고로 기록되었으며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사고를 낸 차량 번호판도 공식 보고서에서 삭제되었지만 그는 승연의 차가 사고 직후 외곽에 있는 작은 정비소에서 수리됐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비소 주인은 박흥식이라는 사람이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직접 박흥식 씨를 만나볼게. 준혁은 말했다. 그 시각, 외곽의 작은 집에서 혜린은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서연은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친구를 바라봤다. 느린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예전처럼 강렬하지 않았다. 혜린아, 어제 만남은 어땠어? 서연은 밝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혜린은 손을 멈추고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착한 분이시긴 해. 하지만 그분이 내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 외에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박준혁 씨 같은 사람은 권력에 맞설 수 없어. 아무도 못할 거야. 서연은 반박하려 했지만 친구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오후 준혁은 민우가 언급했던 외곽 정비소를 찾아갔다. 낡은 판넬 지붕이 있는 허름한 곳이었다. 이곳이 그가 사고 차량이 수리된 곳이라고 믿는 곳이었다. 박흥식 씨 맞으시죠? 준혁은 들어서자마자 말을 걸었다.
정비복에 기름이 묻은 중년 남자가 의심스럽게 준혁을 쳐다보며 물었다. 누구시오? 3년 전에 여기에서 수리된 차량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준혁은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군인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흥식은 손을 멈추고 긴장된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봤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괴롭히려는 건 아닙니다. 준혁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고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흥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요. 그 차를 수리한 건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덮어놨지만 번호판은 가려진 채로 들어왔고 침묵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만 제가 말을 하면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박흥식 씨, 제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군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면서 흥식은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는 정보를 제공하고 수리 영수증과 차량 번호판을 보여주기로 동의했다. 그는 차량을 맡긴 사람이 이승현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준혁이 정비소를 떠날 때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를 손에 넣은 준혁은 자신이 위험한 싸움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다. 며칠 후 서울 중심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광진 회장은 대규모 고객 그룹을 접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과 권위가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그의 대화는 비서가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이면서 방해받았다. 회장님, 3년 전 사고를 조사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흥식 씨 정비소에도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눈빛에 살기가 감돌았다. 누구지? 박준혁 대위입니다. 비서는 답했다. 이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엷은 미소를 지었다. 군인이군. 우리가 그에게 이건 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야겠어. 다음 날, 준혁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하면 대위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날 밤 준혁은 혜린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로 들어왔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작은 집이었다. 창가에 놓인 가야금은 방의 중심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혁은 혜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첫 번째 증거를 찾았어.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혜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에요. 확실해.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린의 눈은 어두웠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공경에 처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나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서 충분히 고통스러웠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편에 서겠어요. 준혁은 답했다. 준혁의 말은 혜린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를 되살렸다.
그날 밤 서울은 흐릿했고 차가운 바람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알렸다. 박준혁은 익숙한 카페에 앉아 그의 친구이자 군대 동료인 민우를 마주했다. 두 사람 앞에는 민우가 모은 중요한 정보가 담긴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이게 내가 찾은 전보야. 민우는 파일을 준혁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이승현의 BMW X5였어. 그 차는 사고 직후 박흥식 씨의 정비소로 옮겨져서 수리됐고, 이건 사고 직후 수리 내역 기록이야. 박흥식 씨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 아마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나 봐. 준혁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자세히 살폈다. 박흥식 씨가 증언을 해줄 것 같아. 확신할 수는 없어. 흥식 씨는 문제를 싫어하지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민우는 답했다. 하지만 준혁아, 이광진 회장 일가는 만만치 않아. 계속하면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고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준혁은 입술을 깨물고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아. 하지만 돌아서지 않을 거야. 알잖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 쉽기 때문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일. 그날 밤, 혜린의 집에서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문을 열자 준혁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대위님. 서연은 놀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혜린아, 박준혁 씨 오셨어. 혜린은 가야금 위에 손을 얹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며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나요? 혜린이 물었다. 찾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준혁은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는 파일을 열고 차에 대한 이야기, 박흥식의 정비소, 이승현이 책임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혜린은 손을 떨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감정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드디어 자신의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광진 회장 일가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두려웠다. 만약 조사를 계속하면 그들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혜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이 있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알아. 준혁은 답했다. 하지만 정의는 침묵으로 얻어지지 않아.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거야. 서연은 옆에 앉아서 말했다. 혜린아, 나는 내가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모든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혜린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겠어요. 한편 이광진 회장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깔끔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테이블에 파일을 놓았다. 회장님, 박준혁 대위가 이승현 씨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흥식 씨에게도 갔었고요. 광진은 눈을 가늘게 뜨며 냉철한 눈빛으로 말했다. 군인,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가 박흥식 씨를 만나서 수리 내역에 대한 정보와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다. 박흥식이라. 광진은 침착하게 생각하며 덧붙였다. 그 자가 우리에게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잊은 모양이군. 당장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게. 어떤 자료도 경찰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광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술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것은 자신이 늘 승리하는 게임일 뿐이었다. 며칠 후, 준혁은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흥식을 만났다. 흥식은 긴장된 표정으로 카페에 들어서서 앉기 전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박흥식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흥식은 곧바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만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묻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계속해서 뻔뻔하게 살아갈 겁니다. 준혁은 흥식을 설득하려 했다. 흥식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건 그들에게 맞서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어서예요. 하지만 저는 증언대에 설 수 없어요. 그들이 저를 죽일 겁니다. 박흥식 씨.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믿어주세요.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강혜린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당한 일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젊은 군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면서 흥식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관련 자료들을 넘겨주기로 동의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승연이 사고 차량을 맡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준혁이 카페를 떠날 때쯤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첫 번째 증거들을 가지고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준혁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위님,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하면 대위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는 않았다. 그날 밤 준혁은 혜린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세계로 들어왔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작은 집이었다. 창가에 놓인 가야금은 방의 중심이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준혁은 혜린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가 첫 번째 증거를 찾았어.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혜린은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에요. 확실해.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린의 눈은 어두웠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당신이 공경에 처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나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서 충분히 고통스러웠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 편에 서겠어요. 준혁은 답했다. 준혁의 말은 혜린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씨를 되살렸다. 다음 날, 준혁은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추가 증거들을 찾았으니 법원에 이 사건을 제기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그 시각,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이승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 박준혁이라는 군인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자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구나. 내일을 기대하게. 혜린이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 준혁은 증거를 확보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또한 혜린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다. 낡은 한옥 저택에 있던 준혁과 작은 집의 해리는 법원 앞에서 마주쳤다. 불안함과 흥분이 섞인 감정으로 가슴이 뛰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이광진 회장과 이승현의 측근들은 자신감과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강력한 법률팀이었다. 반면 해린과 준혁은 서영과 자원봉사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단단히 무장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해린은 침착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고통이 느껴졌다. 다음으로 흥식이 증언대에 섰다. 그는 이승현이 어떻게 그의 정비소에 와서 침묵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은폐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준혁은 그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사건을 조작한 사람들을 폭로했다. 이승현의 변호사는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판사는 준혁의 증거를 인정하고 이승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정을 나오면서 해리는 준혁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위님 덕분에 제 잃어버린 삶과 정의를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결의에 찬 얼굴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준혁과 해리는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의 빛이라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의 이야기가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준혁과 해리는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수년간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어느 날 밤, 준혁과 해리는 재단 사무실의 발코니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해리는 창가에 놓인 가야금을 만지며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의 세계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야. 해리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네, 대위님. 우리의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의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되새겼다. 그들이 싸워온 불의에 맞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망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겠다고.